한국경제비사 제1화 3분 폭리 사건. 3분이란 설탕, 밀가루, 시멘트 이 세 가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3분 폭리 사건이란 3분 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로 정부의 고시가격보다 최고 5배까지 폭리를 취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세 가지 원료는 모두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에는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사정은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달러를 구하려면 재무부 장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허가는 매우 귀한 특혜였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 귀한 허가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기업들은 공식 환율로 수입하고 시중 환율로 판매하면서 환율 차이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서민들은 이들 제품을 비싸게 사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생활 필수품이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을 통해 취한 불법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는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 남짓 극심한 경제 혼란과 식량난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밀가루는 대체 식량으로 매우 중요한 품목이었으며 정부 고시가격은 포대당 370원이었으나 시중 가격은 1,200원까지 급등해 제분업자는 약 43억 원이라는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3분 가운데 설탕은 밀가루나 시멘트같이 가격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설탕이 생활 필수품인지 아니면 사치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국민 생활이 낙후되었기 때문입니다. 설탕의 도매값은 1962년 근당 35원 55전에서 1963년에는 포당 1,200원에도 살 수 없는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당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는데 당시 제당 시장의 60%를 제1제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1제당은 15억 원 이상의 부당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1963년에는 시멘트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당시 고시가격은 한 부대당 공장도 가격을 150원, 소매 가격을 170원으로 묶어놓았으나 성수기의 시장 가격은 한때 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시멘트 분야의 두 개 기업이던 동양시멘트와 대한양회는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보입니다. 1964년 국회의원 박순천은 이 같은 부당한 폭리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는 재벌과 여당이 결탁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정치자금을 챙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특별국정감사 요구를 막아 사건 진상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기업 간 유착으로 군사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3분 폭리 사건의 여파로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2화 사카린 밀수 사건. 1966년 5월 24일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공업이 일본 미쓰이그룹과 공모하여 사카린 2259포대 약 55톤을 건설, 자재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카린 밀수에 그치지 않고 당시 재벌 삼성그룹이 냉장고, 밥솥, 양변기 등 현금화가 용이한 일제 제품들을 대거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비료공업이 직접 연루되고 회사 자체가 몰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사건은 흔히 한비 사건으로도 불렸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묻히는 듯 했으나 같은 해 9월 15일 경향신문이 사건을 폭로하며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은 1059포대를 압수하고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암자정과 묻어둔 이야기는 이 사건이 정치자금을 둘러싼 권력 내부의 파워게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정권 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세력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사카린 밀수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까지 파장을 일으켜 야당 민중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공화당에서도 정부의 묵인과 삼성 봐주기를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관련자 전원 구속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으며 1966년 9월 22일 국회의원 김두한은 대정부 질의 막판에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 등 강요들을 향해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라는 격렬한 일갈과 함께 인분을 뿌리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일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를 선언했고 김두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김두한의 행동을 오히려 지지하였기 때문에 야당 신민당은 김두한 의원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며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자 정권은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를 지시하며 삼성 측을 공범이 아닌 범법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병철 회장은 구속 위기에 몰렸으나 대신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 봐주기 비판이 계속되자 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비료공업과 대구대학을 정부에 반강제로 헌납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1967년 9월 11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만난 이맹희는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진행된 일이며 삼성은 중앙정보부 등의 압박에 못 이겨 거액의 정치자금을 헌납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출소 후 이창희는 대신 감옥 생활을 한 자신을 홀대하는 아버지에게 반발, 1969년 청와대에 아버지 비리 의혹이 담긴 투서를 보내는 등 내부 갈등을 노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모르는 척했으며 이병철 회장은 분노하여 이창희를 그룹에서 축출했습니다. 또한 이맹희도 이창희 투서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그룹 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창희는 이후 세한미디어를 설립해 경영활동을 이어가다 1991년 별세했습니다. 세한미디어는 세한그룹으로 성장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해체되었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의 후계 구도에서는 삼남 이건희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맹희, 이창희 두 형들이 축출되면서 결국 이건희가 삼성그룹 총수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삼화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 1982년 전두환 집권기에는 해방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어음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장영자라는 여인이었는데 당시 장 여인이 쥐고 흔들었다는 돈의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의 6.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장영자는 자금 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연리 20%의 조건으로 대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착복했다. 당시 건설업체들은 중동 특수로 급격히 성장하다가 특수가 시들해지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중동 국가들이 1980년대 들어 재정적자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건설회사들의 자금난을 잘 알고 있던 장애인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자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고 은행에서는 담보로 활용했다. 장애인은 어음장이 모자라는 공영토건을 대신해 직접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제한으로 어음장을 내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장애인에게 대량의 어음을 발행해준 공영토건의 어음 할인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 어음 결제가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증권시장은 폭락하고 사채시장은 마비되었다. 당시 은행들은 장애인의 전화 한 통화에 담보도 없이 수백억 원씩을 대출해 주었다. 장애인의 형부였던 당시 광업진흥공사 이규강 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처삼촌이었다. 이 어음 사기 사건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명성그룹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과 함께 503대 금융부정 사건 중 하나다. 장영자는 사채시장 거물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엄청난 재력가였으며 젊은 시절부터 미모와 남다른 지략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데 매우 능한 인물로도 명성이 있었다고 하며 상대방이 어지간히 영리한 사람일지라도
장영자 본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장 씨가 재산을 불린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장영자의 형부 이규광이 증권 정보나 거물을 소개해주고 금전관리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견해도 있으나 미확인이다. 어쨌든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이미 부동산과 사채 시장에서 큰 손으로 유명했다. 장영자는 여러모로 인맥이 탄탄했다. 먼저 남편은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이철이. 이 사람은 육군방첩대 SIS 부대장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창설요원이며 정보 관련 업적이 대단했다. 대북작전에도 어느 정도 개입했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 공안 사건에도 많이 끼어들었다. 이러한 공로 때문에 유신정우의 소속으로 국회의원도 역임했다. 그리고 장영자의 형부 이규광은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의 숙부다. 다시 말해 장영자는 이순자의 작은아버지의 아내의 여동생이다. 또 당시 야당 지도자였으며 훗날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이 장영자의 사촌형부라는 주장도 있지만 김대중 씨 첫 부인 차용애가 사망한 이후 김대중은 1962년에 이호와 재혼했기 때문에 재혼 시부터 기존의 처가와 인척관계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미 1962년부터 김대중과 장영자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다. 하지만 김대중 씨의 첫 부인과 이순자 집안이 서로 친척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는 하다. 1980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었던 정도영 육군준장은 어느 중년 여인이 군부대 불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거액을 뿌리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 여인이 해당 부대의 부대장들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면서 거액을 기부했다는 점이 수상했다. 조사 결과 여인의 이름은 장영자로 당시 나이 36세, 법명은 보각행이고 엄청난 재력가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빚독촉을 받는 상태였다. 곧 장영자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각 부대에는 장영자를 조심하라는 지휘 조언이 내려갔다. 1981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장영자 부부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고 민정수석비서관인 이학봉은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성에게 통보해줬다. 유학성은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여겼으나 곧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1982년 4월 공영토건이 장영자에게 어음 사기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대한민국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검찰 내사 결과 어음 사기와 관련된 기업이 더 있음이 밝혀졌다. 1982년 5월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장영자 부부를 구속하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장영자는 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을 찾아가 남편 이철이의 과거 경력을 들먹이며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며 현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냈다. 공영토건에서는 빌려준 현금의 9배에 달하는 1279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아냈다. 이들 부부는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해서 생긴 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며 똑같은 짓을 하였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받은 어음의 총액은 7,111억 원이고 이 중 6,404억 원을 할인해서 사용하였다. 처음 종자돈을 제외한다면 마치 폰지 사기나 다단계처럼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셈이었다. 참고로 신군부가 상공화국, 사공화국의 대표적 부정축제자로 지목한 10명의 부정축제액 총액이 853억 원이었는데 장영자 부부가 받아낸 어음 총액은 7,111억 원이다. 이는 당시 한국 GDP의 1.2%,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할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하며 40여 년이 지나 물가가 몇 배 오른 지금으로 봐도 7,111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로 보면 육상빌딩 건설비의 4배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참고로 장영자, 이철의 부부가 횡령한 금액을 2024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하면 약 2조 9,800억 원이나 된다. 워낙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이고 장영자가 전두환의 처가와 얽혀 있다 보니 이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가령 태양금속은 현금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어음을 끊어주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포항제철에 이은 업계 2위 일신제강,
도급순이 8이었던 공영토건 등이 모두 부도가 났다. 그리고 이철이 장영자 부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과 미화 40만 달러, 엔화 800만엔 몰수형, 추징금 1억 6,254만 6,740원이 선고되었다. 또 장영자의 형부이며 영부인 이순자의 작은 아버지 이규광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되었다. 그 외에 구속된 사람이 30여 명에 이르렀으며 장영자의 집에 침입해 물방울, 다이아 등 1억 2천만 원 어치를 훔친 유명한 절도범 조세영을 잡은 사례로 장영자에게 50만 원을 받았던 경찰관 8명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당시 경력 10년짜리 평교사 월급이 25만 원 수준이었다. 또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검찰은 사건 조사 후 장영자 부부가 15개월 만에 49억 원 내외를 썼다고 발표했다. 이 부부는 하루에 1,089만 원 정도를 쓴 셈인데 이 때문에 시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장영자 부부는 서울 시내 20평 아파트가 1,000만 원이 안 되었던 1980년대에 이 정도로 돈을 펑펑 썼기 때문이다. 2024년 물가 기준으로 따지면 15개월 동안 205억 원, 1개월 동안 13.7억 원, 하루 동안 빠짐없이 약 4,560만 원을 쓴 셈이다. 이 사건으로 국무총리 유창순, 경제기획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 신병현, 외무부 장관 노신영, 문화공보부 장관 이광표, 법무부 장관 이종원, 검찰총장 정치근,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성, 내무부 장관 서정화, 재무부 장관 나웅배, 정무수석 비서관 허화평, 사정수석 비서관 허삼수 등 당시 50의 실세들은 물러났다. 한편 박철원은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 겸 정무비서관 신분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텔레비전에 출연시켜 의혹을 잠재우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장영자는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이순자의 아버지 이규동이 명성그룹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으로 세간이 시끄러워지자 전두환 정권에서 이를 무마하려고 장영자 이철의 부부를 대신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훗날 장영자가 출소한 후에도 사기 사건을 일으켜 다시 구속 수감되는 행각을 되풀이했음을 생각하면 이순자의 친정 식구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과 장영자의 사기는 별개로 보는 게 타당하다. 50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2차례의 개각과 1982년 5월 민주정의당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50 정권 구호를 빗대어 정의사회 구현 좋아하네 라고 빈정대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장영자는 1992년 가석방된 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 보도를 내는가 하면 다시 시중은행의 주요 간부들을 자신있게 찾아다녔다. 하지만 1994년에 다시 140억 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저질러서 4년간 복역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서 또다시 국권화폐 사기를 일으키며 2000년에 구속되었다가 2015년 1월에야 석방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남편 이철이가 옥중의 아내를 정성껏 돕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8년 12월 21일에는 출소 3년 만에 또 6억대 사기를 쳐서 구속되었고 2022년 1월에 출소, 2025년 1월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었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결국 4차 사건의 출소 3년 만에 81세의 나이로 5번째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사화 명성그룹 사건 1980년대 초 제5공화국 시기 급격히 성장한 명성그룹은 콘도미니엄 개발과 대형 리조트 사업 등을 통해 단기간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통일교, 배우설 등 갖가지 소문이 돌며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의혹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명성그룹은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철호 명성그룹 회장은 여론과 정권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1983년 7월 31일과 8월 1일 주요 4개 일간지의 일면에 전면 광고 형식으로 강호재현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게재합니다. 국민에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를 가장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당시 정권과 국세청에 대한 비판과 항의로 읽혔습니다.
이 선언은 결국 정권의 강경 대응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명성그룹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 김동겸 대리가 관리하던 수기식 통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명성그룹이 김 대리를 통해 불법 조성된 사채자금을 기업 확장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3년 8월 1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철호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동겸 대리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1979년부터 은행 예금을 유용하며 기업 확장을 시작했고 총 1,0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탈세 규모만도 약 4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그룹은 당시 2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대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금융비리에 기반한 모래성 같은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어 검찰은 8월 29일 명성그룹이 추진하던 설악 컨트리클럽 골프장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김 회장으로부터 약 8,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윤자중 전 교통부 장관과 박창권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등 고위 공직자 10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엄중했습니다. 김철호 회장은 징역 15년에 벌금 79억 3천만 원, 윤자중은 징역 7년과 추징금 8,186만 원, 김동겸 대리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회장은 1993년, 윤자중은 1990년, 김동겸은 1995년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단순한 기업 붕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성그룹의 몰락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장인이던 이규동과 김철호 회장 간의 개인적 갈등설, 정치자금 요구에 대한 비협조가 정권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유력하게 회자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 후 국제그룹 해체로 이어진 흐름과 맞물리며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명성그룹 사건은 법학계에서도 유명한 사례로 특히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에 관한 대표적 판례인 1986-하천사 사건으로 널리 인용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기식 통장이나 피고 은행, 해화동 지점이라는 말만으로도 이 사건이 떠오를 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 판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명성그룹이 추진하던 각종 개발 사업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속초시 노악동에 건설 중이던 킹덤 호텔은 거의 완공 직전까지 갔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1993년 한화그룹에 의해 건물이 폭파 해체되는 등 명성그룹의 흔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오와 한보그룹 부도 한보그룹은 건설과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기업으로 전성기에는 한양 라이프그룹과 함께 부동산 재벌 3인방으로 불릴 정도였다. 특히 주택건설을 통해 급성장하며 1996년에는 재계 서열 18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1월 23일 한보그룹은 부도를 맞고 순식간에 해체되었고 이는 한국 경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도산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급격히 경색시켜 다른 재벌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1997년 말 외환위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보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 실패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정경 유착 의혹에 연루되며 문민정부의 도덕성과 정권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한보그룹의 창업자 정태수는 원래 세무공무원이었으며 1974년 퇴직 후 한보상사를 창립했다. 초창기에는 폐광 인수를 통해 몰리브데넘 광석 가격급 등에 따른 수익을 얻었고 이후 주택사업에 진출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1975년 영화아파트 건설, 1976년 삼화건설 인수,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당시 음마아파트 분양의 대성공 등으로 한보는 부동산 경기의 수혜를 입으며 재벌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선 한보그룹은 철강, 석탄, 제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으며 그룹 비서실을 신설하고 기업 집단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의 이면에는
무리한 로비와 정경 유착이 있었다. 정태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자금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보했고 수표 대신 현금을 고수하며 은밀한 방식으로 정계와 유착했다. 실제로 1991년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에서 정태수의 로비가 문제가 되며 한보그룹은 위기를 맞았으나 당시 정권의 비호로 위기를 넘겼다. 정태수는 1993년 경영 일선에 복귀한 후 철강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제철소 건설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자금 조달 여건이 매우 열악했고 당시에는 포항제철이 독점하고 있던 국내 철강 시장의 진입 장벽도 높았다. 이에 정태수는 정부와 금융권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5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에 착수했으나 무리한 차입과 자금 전용, 방만한 계열사 확장이 겹치며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추가 대출로 여러 차례 위기를 어렵게 넘겨오던 한보그룹은 결국 1997년 1월 23일 50억 원 규모의 어음 결제에 실패하며 부도를 맞았다. 부도 당시 한보철강이 진 채무는 5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한보와 거래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국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는 결국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한보 사태는 금융계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로 확산되었다. 제1은행, 조흥은행 등의 전현직 은행장들이 구속되었고 여당인 신한국당과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치인들도 줄줄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연루 의혹이 불거져 구속되는 등 정권 말기의 권력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정태수 전 회장은 계열사 사장을 머슴에 비유하며 전형적인 재벌 특유의 권위주의적 시각을 드러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휠체어에 의존해 출석하는 모습은 위기시 책임 회피를 연상케 하며 대중의 비난을 샀다. 정태수는 결국 1997년 5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한보철강은 이후 포항제철에 위탁 운영되었다가 훗날 현대제철로 넘어가게 된다. 정태수는 출소 이후에도 자신에게 제철소를 돌려주면 다시 잘 일으켜 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보 사태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정경 유착, 관치금융, 문어발식 확장, 무분별한 차입 경영 등 압축 성장 시대의 부작용이 한 기업의 몰락과 함께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